청주 흥덕동의 한 아파트 복도. 그날 아침 주민 한 명이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다. 계속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요. 음식이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 쇠 냄새 같기도 해요. 그 신고 한 통으로 사건은 시작됐다. 문은 잠겨 있었다. 경비원과 경찰이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정적이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멈춰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금속과 피가 섞인 냄새가 폭발하듯 퍼졌다. 검은 비닐봉투 7개. 그중 하나가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하얀 피부가 보였다. 여성의 손이었다. 매니큐어는 연한 분홍색. 그 손톱 끝에는 아직도 삶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현장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다. 창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도어락 기록엔 다른 출입이 없었다. 거실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이상했다. 청소한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바닥 틈새에 남은 점 하나, 그것이 피였다. 형광등 아래 루미놀 반응이 푸르게 번졌다. 부엌 벽면엔 부채꼴 모양의 혈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높이 1m, 15cm. 누군가 서 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내리쳤을 때 생기는 각도였다. 법에 관은 그것을 결정적 흔적이라 불렀다. 피해자는 김소라, 41살. 청주은행 직원이었고 남편은 정대호, 44살. 평범한 부부, 평범한 집. 하지만 평범함은 언제나 폭발 직전의 고요와 닮아있다. 남편은 경찰에게 말했다. 아내는 며칠 전 친정에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슬픔이 없었다. 대신 계산된 여백이 있었다. 지조한 어조, 기소의견 낭독, 수사기록 제3, 2호, 배우자 진술은 사건 발생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은 법정의 첫 문장처럼 날카로웠다. 냉장고 안의 비닐봉투는 모두 같은 줄로 묶여 있었다. 하얀 나일론 끈. 형사들은 그 끈을 본 순간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청주 남쪽 공단의 한 기계 공장에서 사용하는 표준 포장끈이었다. 정대호가 근무하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의 작업복에는 붉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동료들은 말했다. 요즘 그 사람 밤마다 야근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엔 아무도 못 봤습니다. 냉장고를 꺼내던 형사 한 명이 손으로 봉투를 스쳤다. 비닐이 갈라지며 끈이 풀렸고 안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흘러나왔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공동계좌를 확인하세요. 김소라의 글씨였다. 지조한 어조, 검찰 논고, 사망 추정 시각 6월 14일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 외부 침입 없음. 피해자는 신뢰 관계 내에서 사망했다. 즉, 피는 가족 안에서 흘렀다. 냉소적 어조, 사회 도덕 비평. 가끔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이해해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해가 면죄가 되는 순간 가정은 법의 사각지대가 된다. 가정폭력은 조용하고 그래서 오래간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피보다 무섭다. 조사팀은 부엌 바닥의 미세한 흔적을 확대했다. 세정제 성분 중 수산화 나트륨이 검출됐다. 일반 가정용 세제가 아닌 공장용 화학세정제. 피의자는 현장을 청소하며 모든 것을 지웠다. 그러나 화학 반응은 진실까지 지우지 못했다. 바닥 타일은 미세하게 녹아있었다. 잔잔한 어조, 인간적 관찰. 그날 저녁 비가 내렸다. 형사들은 장화 위로 피와 빗물이 섞이는 소리를 들었다. 도시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한 가정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김소라의 손목시계는 밤 10시 27분에서 멈췄다. 그 바늘이 마지막으로 가리킨 곳에서 사건의 모든 시계가 시작되었다.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피와 철, 세제, 그리고 무너진 인간의 냄새. 사람들은 그 냄새를 잊는다. 하지만 그날의 기록은 아직도 청주의 빛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다. 김소라의 시계가 멈춘 지 3일째 되던 날, 남편 정대호의 흔적이 사라졌다. 청주의 여름비는 끝이 없었다. 도시는 젖어 있었고 냄새는 아직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44,
공단의 기계 공장에서 일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신용조합 기록에는 작은 대출 몇 건. 하지만 그 평범함이 처음부터 균열을 품고 있었다. 수사팀은 은행 거래 기록을 열람했다. 6월 14일 밤 11시 38분 공동계좌에서 3,800만 원이 인출됐다. 그 시간은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각과 겹쳤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간표로 남은 증거였다. 그들의 아들은 10살이었다. 진술서에는 한 줄만 남았다. 아빠가 밤에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어요. 아이의 손글씨는 떨렸고 잉크는 눈물에 번져 있었다. 현장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다. 도어락엔 낯선 번호가 입력된 기록이 한 번도 없었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잠갔고 안에서 문을 열었다. 법외관은 메모에 짧게 썼다. 피해자는 익숙한 공간에서 사망했다. 검찰 논고의 어조. 가족은 피의자의 첫 번째 신뢰 대상이자 첫 번째 은폐 수단이다. 며칠 뒤 경찰은 시 외곽 도로에서 낡은 트럭 한 대를 발견했다. 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운전석에는 마른 빗물이 고여 있었다. 조수석에는 낡은 담요, 그 아래엔 짙은 붉은 얼룩. 차량 트렁크에는 넥스툴 4500 모델 전동톱의 포장 상자가 있었다. 포장지는 찢겨 있었고 톱날은 사용 흔적이 뚜렷했다. 포렌식 팀은 즉시 혈흔 반응을 확인했다. 루미놀은 하얗게 빛났다. DNA는 김소라와 일치했다. 톱날 끝엔 미세한 섬유가 끼어 있었고 그 섬유는 피해자의 가정용 앞치마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었다. 냉소적 어조, 사회 도덕 비평. 살인자는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흔적을 만든 것도 결국 그 자신이었다. 흔적을 완벽히 지우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이 신이라 착각할 뿐이다. 비는 계속 내렸다. 청주의 거리마다 물이 고였고 그 물은 모든 흔적을 묻어버리려는 듯 번졌다. 형사들은 장화에 묻은 빗물을 털지도 못한 채 보고서를 작성했다. 피의자 행방불명, 외부 출국 기록 없음, 도시 내 잠복 가능성 높음.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는 희미한 금속가루가 검출됐다. 입자 크기 0.3mm. 그 입자는 공단에서 쓰이는 CNC 절삭기의 잔여물과 일치했다. 정대호가 근무하던 바로 그 기계였다. 법외관은 기록에 덧붙였다. 피해자와 피의자 간 물리적 접촉 확인, 손톱 부위에 긁힌 상처 존재, 방어은 가능성 높음. 사람들은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조용했어요. 애도 예뻐했는데. 조용한 사람일수록 위험하다. 그들의 분노는 겉으로 새지 않고 안쪽에서 샜는다. 트럭의 브레이크 페달에는 흙이 눌어붙어 있었다. 현장 감식은 그 흙 속에서 묘한 냄새를 맡았다. 산업용 세정제, 수산화나트륨, 피를 닦기 위해 사용된 흔적이었다. 그 성분은 부엌 타일의 부식 자국과 완벽히 일치했다. 수사보고서 제호 12호. 피의자는 범행 후 화학세정제를 사용, 혈흔 및 조직 잔여 제거 시도, 바닥 타일 표면 일부 용해, 완전 제거 실패, 법정 어조, 판결문 발췌, 지우려는 흔적이 곧 유죄의 문장이다. 그날 밤 경찰은 피해자 집 근처 하수구를 열었다. 빗물에 섞인 물결이 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속에서 작은 플라스틱 캡 하나가 걸렸다. 넥스툴이라는 글자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범행 도구의 브랜드였다. 비는 도시를 씻고 있었지만 그날의 피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대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이 담긴 출입국 기록도, 숙박 명단도, 버스표도 없었다. 그는 사라졌다기보다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잔잔한 어조, 인간적 관찰. 도시는 조용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은행 창구엔 줄이 이어졌다. 하지만 누군가의 집 안에서는 시계가 멈춰 있었다. 누군가의 아들은 여전히 문 쪽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빗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피는 말라가고 있었지만 진실은 식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청주의 비보다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6월 24일 아침, 무심천둑 아래에서 강바닥을 정리하던 인부가 이상한 모양의 자루를 발견했다. 자루는 절반쯤 진흙에 묻혀 있었고 비닐의 표면엔 기름때가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자루가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역류하듯 솟구쳤다. 그 안에는 머리였다. 김소라의 얼굴이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가는 미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 표정엔 공포보다 체념이 먼저 닿아 있었다. 형사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무심천의 물결은 조용했고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하지만 진흙 속에는 또 다른 뼈가 묻혀 있었다. 왼쪽 손뼈 하나, 그리고 손목 일부. 그것은 김소라의 것이 아니었다. 법의학팀의 첫 결론은 간단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 수사는 즉시 확장됐다. 정대호가 사라진 이후 그의 주변에서 사라진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이동아. 그녀는 공단 근처 카페에서 일했으며 정대호와 한때 교제했다. 그녀는 진술했다. 그는 늘 말했어요. 나를 떠나면 죽을 거라고, 아니면 내가 죽을 거라고. 그 한 문장은 기록 속에서 오래 남았다. 검찰 기록 참고인 진술서치로 피의자는 피해자 외 다른 여성과 교제, 상습적 폭언 및 협박 정황 존재. 김소라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남성의 상피세포는 정대호의 DNA와 일치했다. 그 아래는 푸른빛 섬유 한 줄이 붙어 있었다. 공단 작업복의 직물이었다. 현장 감식반은 그것을 마지막 몸부림의 흔적이라 불렀다. 비닐 자루의 겉면에는 붉은 기름이 묻어 있었다. 산업용 절삭유, 공장용 기계에만 쓰이는 종류였다. 그 물질은 정대호가 일하던 선반기에서 사용되던 것과 동일했다. 법정 어조, 판결문 인용. 피의자의 직업적 도구는 살인의 도구가 되었다. 일상과 범죄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자신을 노동의 괴물로 만든다. 문제는 CCTV였다. 청주 시내의 모든 카메라에서 그는 사라져 있었다. 6월 15일 이후 단 한 프레임도 포착되지 않았다. 도시는 그를 삼킨 듯 조용했고 경찰의 추적은 공허했다. 수사팀은 교외 지역을 훑기 시작했다. 도로 끝에 버려진 창고, 오래된 콘크리트 벽,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새어나온 빛. 그곳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어둡고 눅눅했다. 작업용 전등 하나가 깜빡였고 냄새는 오래된 철과 술이 섞여 있었다. 구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앞에는 아내와 아들의 사진이 있었다. 한쪽 손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피가 마른 자국이 보였다. 병은 반쯤 비어 있었다. 형사가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공포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피로한 침묵만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죽이려던 게 아닙니다. 그날 그냥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고백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결 같았다. 검찰 논고의 어조. 우발적이라 주장하지만 계획은 이미 일상 속에 스며 있었다. 그는 폭력을 예고했고 피해자는 그 신호를 기록으로 남겼다. 무슨 일이 생기면 공동 계좌를 확인하라.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의지였다. 조사 결과 사망 후 최소 6시간이 지나서 시신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아내를 청소용 포대에 담았고 공장 세정제와 전동톱으로 흔적을 제거하려 했다. 그가 떠나며 남긴 건 피보다 진한 자기 합리화의 문장이었다. 냉소적 어조, 사회 도덕 비평. 사람들은 늘 말한다. 순간의 실수였다. 하지만 실수는 칼을 들지 않는다. 실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실수는 피를 나누지 않는다. 그건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엔 책임이 따라온다. 정대호는 구속되었다. 체포 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 그 눈꺼풀 아래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잔잔한 어조, 인간적 관찰. 밤의 청주는 고요했다. 무심천 위로 비가 내렸고 그 물결엔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떠돌았다. 김소라 그리고 정대호.
사랑에서 증오로, 일상에서 살인으로 도시는 그들의 비극을 기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철, 피, 그리고 거짓말의 냄새. 그날의 보고서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의자 자백 확보, 진술 신빙성 있음, 사건 종결 절차 착수. 그러나 기록이 닫힌 그날, 한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빗소리만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처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6월 14일 밤, 흥덕동의 작은 아파트. 부엌에는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반쯤 비운 소주병과 식은 반찬 몇 개, 시계는 10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시각, 부부의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김소라는 통장 이체 내역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왜 또 돈을 뺐어요? 정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 돈이야. 내가 번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엔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짧은 침묵. 그 다음 쇠의 무게가 공기를 찢었다. 철제망치가 뒤통수를 강타하는 소리. 둔탁하면서도 짧았다. 피가 벽으로 튀었고 노란 불빛이 그 위를 덮었다. 부엌 벽면에 반원형 혈흔이 생겼다. 높이 1m, 15cm. 그건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정대호는 멈춰 서 있었다. 숨소리조차 고르지 못한 채 피가 바닥에 고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입을 다물었지만 온몸이 떨렸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엎어진 아내의 손끝에 머물렀다. 그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공기가 무너졌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입술 사이로 한숨이 흘렀고 그 숨은 금세 울음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공포가 들어왔다. 그는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 걸레를 꺼냈다. 피를 닦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기계적이었다. 매번 닦을수록 피의 색이 옅어지고 대신 냄새가 진해졌다. 루미놀 반응은 나중에 이 장면을 재구성했다. 형광으로 번진 피의 흔적은 그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줬다. 그는 몸을 질질 끌어 싱크대로 옮겼다. 차가운 물을 틀었다. 피가 섞인 물이 바닥을 따라 흘렀고 하수구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위로 다시 붉은 물결이 겹쳤다. 그는 세정제를 꺼내 들었다. 공장용 수산화나트륨. 바닥 타일이 미세하게 부식되는 소리가 들렸다. 법의학 보고서 발췌. 타일 표면 부식, 흔적, 존재, 화학적 청소 과정 추정, 혈흔 제거, 목적, 명백. 그는 서랍을 열었다. 전동톱의 버튼을 눌렀다. 짧은 진동음이 공간을 채웠다. 그 소리는 날카롭고 기계적이었으며 어떤 의식처럼 반복됐다. 2시간 가까이 그 소리가 이어졌다. 이웃은 TV 소리라 여겼다. 그는 작업대 위에서 하나씩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었고 손엔 기름과 피가 뒤섞였다. 눈빛은 비어 있었지만 손놀림은 일정했다. 그건 충동이 아니라 절차였다. 검찰 기록, 범행 재현 보고서 제구 후 시신 훼손 및 은폐 과정 총 3시간 40분. 피의자 행동 체계적이며 감정 통제 상태 유지. 비닐봉투를 꺼냈다. 공장용 포대였다. 붉은 기름이 묻은 포장재는 바로 자신의 직장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는 부엌 한가운데 앉아 봉투를 묶으며 짧게 숨을 고르곤 했다. 마치 일을 마친 노동자처럼. 새벽 2시가 넘자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 봉투 7개를 차례로 안에 넣었다. 마지막 봉투를 밀어 넣을 때 그는 한번 멈추고 천천히 속삭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우비를 걸치고 검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갔다. 밖의 공기는 축축했고 도시의 소음은 멀게 들렸다. 트럭 시동이 걸렸다. 그는 머리를 돌려 한 번도 집을 보지 않았다. 무심천 다리 아래 그는 봉투를 던졌다.
물살이 약했고 진흙이 봉투를 삼켰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비가 이 모든 것을 씻어줄 거라 믿었다. 냉소적 어조, 사회 도덕 비평, 사람들은 흔적을 지우며 죄를 덜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제가 닦아내는 건 표면일 뿐이다. 양심엔 루미놀이 없다. 그곳은 스스로의 눈빛으로만 드러난다. 그는 그 후로 며칠을 청주에서 떠돌았다. 낮엔 모텔, 밤엔 골목 술집, 술에 취하면 늘 같은 말을 했다. 그냥 너무 시끄러웠어. 그 말의 의미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기록, 자백 요약문, 제11호, 피의자 진술, 살인의 의도 없었다. 순간의 충동이었다. 그러나 범행 후 시신 훼손 및 은폐 과정에서 냉정함 유지, 이는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 어려움. 법정 어조, 판결문 인용. 살인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행동의 연속이며 의지의 지속이다. 그의 집은 조용했다. 냉장고의 불빛만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빛 속에서 피가 마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잔잔한 어조, 인간적 관찰, 밤이 길었다. 도시는 자고 있었지만 그 집만은 깨어 있었다. 그곳엔 아직도 쇠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냄새. 인간이 인간을 무너뜨릴 때 생겨나는 가장 오래 남는 냄새였다. 2014년 12월 청주의 법정은 조용했다. 바깥엔 겨울비가 내렸고 사람들은 검은 우산 아래 고개를 숙였다. 정대호는 구속복을 입고 천천히 입장했다. 그의 발소리는 법정의 공기를 쪼갰다. 기록은 이 재판을 가정 내 살인 및 사체 훼손 사건이라 명시했다. 그러나 방청석에 앉은 이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사랑이 증오로 변한 증거였다. 법정 중앙, 증거 테이블 위엔 사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피 묻은 망치, 전동톱 영수증, 세정제병,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해 직선으로 이어졌다. 검찰 논고, 낭독, 피의자의 DNA, 지문, 금융기록, 구매 영수증, 그 어느 하나도 우연이 아니다. 그는 살인을 준비했고 살인 이후를 설계했다. 변호인은 정신적 충동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극심한 가정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일 뿐입니다. 그 말에 방청석의 공기가 흔들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가 이미 제출되어 있었다. 법의학 감정서 제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완전한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 보유, 감정 통제, 불능 증거 없음, 사체 훼손 과정에서의 체계적 행동으로 볼 때 계획적 판단 존재. 검찰은 마지막으로 법의학 사진을 제시했다. 망치의 파손점, 혈흔의 각도, 시신 훼손 후, 냉장 보관 온도, 영하 12도. 모든 숫자가, 모든 사진이 그를 향한 문장처럼 나열되었다. 재판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단호했다. 판결문 낭독. 이 사건은 우발적 격분이 아닌 지속된 폭력과 통제의 연장이다. 법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법은 피로 쓰인 진실 위에서만 선다. 피고인 정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 안은 정적이었다. 정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였고 그 그림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날의 비처럼 짙고 묵직했다. 그는 청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겨울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며칠 뒤 교도관은 새벽 순찰 중 그의 방 앞에서 멈췄다. 쇠창살 사이로 흰 천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목에 감긴 수건 한 장으로 세상과 마지막 인연을 끊었다. 탁자 위엔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이 비는 절대 그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마치 사죄와 변명 사이의 경계선 같았다. 검찰 기록, 사건 종결 보고서 제14호. 피의자 정대호, 구속 중 사망, 사형 집행 전 자살로. 사건 종결. 심리적 요인, 자기, 파괴적 죄의식과 현실, 도피적 경향. 청주는 그 후 3주 동안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걸었고 뉴스는 매일 그 이름을 언급했다. 붉은 비 사건, 가정 내 살인의 교본. 이 사건은 이후 국립법의학연구원에서 순환형 폭력범죄의 표본 사례로 지정되었다. 학생들은 실습 시간마다 그의 사건 기록을 펼쳤다. 사진 속 냉장고, 피 묻은 손자국, 세제 흔적, 모두 진실의 조각이었다. 법의학 결론, 최종 보고서 발췌. 공포를 만드는 것은 피가 아니다. 그 피를 닦아낸 인간의 침착함이다. 도시는 다시 평범해졌다. 거리엔 새 간판이 걸리고 아이들은 등교했다. 그러나 흥덕동의 그 아파트 302호는 아직도 비어 있었다. 문틈에 먼지가 쌓이고 우편함엔 이름이 지워진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잔잔한 어조, 인간적 관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잊는다. 하지만 기록은 잊지 않는다. 그날의 비, 그날의 피, 그날의 침묵. 모두 종이 위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기자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정의는 피를 멈추게 하지만 상처를 지우진 못한다. 청주의 그 여름, 법은 승리했으나 인간은 패배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이 법정의 마지막 메아리처럼 울렸다. 붉은 피는 그쳤지만 그 냄새는 아직도 남아 있었다.